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1시간 동안 어도비 포토샵 2021의 기본 사용법과 매뉴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만 끝까지 시청하시고 이해를 하시면 포토샵 책을 보신다거나 또는 어떤 포토샵 영상을 시청하시더라도 별 문제 없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포토샵의 첫 화면이 열리게 됩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기존에 쓰고 있기 때문에 최근 파일이 이렇게 보이게 돼요. 자, 하지만 여러분은 아무것도 나오지 않을 겁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 새로운 파일을 열게 됩니다. Create New 해서 버튼을 누르시면 새로운 파일을 여는 거고요. Open 하면 기존 파일을 여는 거죠. 기존 파일을 오픈으로 여는 것은 뭐 JPG라든지 TIFF라든지 GIF라든지 이런 이미지로 된 것들은 모두 다 열 수가 있겠죠. 현재 포토샵으로 열지 못하는 이미지 파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Create New는 새로운 거를 만드는 거죠. 자, 새로운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Create New 합니다. 자, 그러면 New Document라고 해서 새로운 파일을 어떤 걸 만들 거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도화지를 뭐 A4를 쓸지 A1을 쓸지 A3를 쓸지 이런 것들을 결정해야 되잖아요. 이것도 똑같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새로운 작업을 주로 사진, 그 다음에 인쇄, 그 다음에 아트, 일러스트레이션, 웹 또는 모바일, 그 다음에 영상 쪽 어느 쪽에 쓸 건지 여기서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자, 보통은 그냥 웹이나 사진으로 많이 두게 되는데요. 특별히 스마트폰용으로 뭔가 만들겠다 그러면 모바일을 누르게 됩니다. 이 모바일을 누르게 되면 여러 가지 스마트폰 기종에 따라서 사이즈들이 나오게 됩니다. 예, 여러 가지 나오죠? 자, 그런데 안드로이드 폰은 종류가 몇 개 안 돼요. 안드로이드, 서피스, 마이크로소프트 서피스 이렇게 나오죠? 나머지는 뭐 거의 아이폰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필름 비디오 하면 여러분이 작업한 걸 영상 같은 데 넣는다거나 할 때는 이렇게 필름 비디오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웹을 열어놓고 많이 쓰죠. 자, 웹은 주로 어때요? 인터넷용 웹페이지 작업을 할 때 그 사이즈를 말하는 거죠. 예, 그래서 웹용으로 하나 아무거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가로 길이, 세로 길이 나오고요. 자, 이거를 세로로 세울 건지 가로로 눕힐 건지 이걸 결정을 하는 거고요. 그 옆에 아트보드라고 나오는 거는 이걸 인쇄용으로 쓸 때 이용하는 건데 아트보드를 사실 쓸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아트보드는 되도록이면 끄고 이용을 하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해상도죠. 이 해상도는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열어줍니다. 자, 크리에이트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포토샵의 첫 화면이 나오게 되죠. 자, 지금 화면에서 상단 부분을 보시면 메뉴가 나오게 되고요. 자, 그 다음 좌측에 있는 게 툴 팔레트가 되겠습니다. 작업하기 위한 툴들이 여기에 전부 들어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이 툴들을 선택을 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컨트롤 패널이 바뀌게 돼요. 이 컨트롤 패널은 이 툴들에 대한 조정을 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측이 패널이 되겠어요. 자, 이 패널에는 상단에 있는 컨트롤 팔레트에서 보여주지 못하는 좀 더 자세한 설정들을 해주게끔 돼요. 그래서 이 패널들 내용은 여기는 윈도우를 누르게 되면 전부 열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윈도우 눌러보시면 다양하게 나오죠. 자, 이것들이 전부 패널을 열어주는 윈도우가 되겠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작업하는 모든 것은 여기 있는 작업 공간, 여기서 이루어지게 되겠죠. 자, 이게 작업 공간이 되겠습니다. 하얀색 도화지죠. 자, 그 다음 이쪽은 자예요. 여러분들이 좀 더 정교한 작업을 수치대로 할 경우에는 여기 있는 자를 보고 이용을 하시게 되겠고요. 지금 연 파일의 제목이 여기 탭에 들어가 있죠. 자, 이 탭은 여러분이 여러 개를 열게 되면 계속 탭이 열리게 되겠죠. 뭐 우리가 웹페이지 열 때 탭 열리는 거나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기본적인 작업 환경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툴들이 보시면 일렬로 늘어져 있으면 작업하기가 좀 귀찮아요. 예, 한눈에도 안 들어오고. 그래서 이 툴들은 상단에 여기 잡는 부분 바가 있죠. 자, 이걸 더블 클릭해서 꼭 두 줄로 만들어 놓고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쓰다 보면 이게 훨씬 더 편합니다.
자, 그리고 처음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 툴들의 제목이라든지 쓰이는 용도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자, 얹고 잠깐 기다리면 이런 식으로 설명이 나오죠. 자, 그런데 이게 좀 정신이 없어요. 어느 정도 내용을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은 자꾸 이렇게 나오면 정신없죠. 자, 이런 설명창 없애주는 거는 에디트에 가서 프레퍼런스라는 데 가면 없애줄 수가 있어요. 자, 프레퍼런스, 제너럴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툴 들어갑니다. 자, 여기 툴 가시게 되면 쇼 툴 팁이라고 나오죠. 자, 이게 여기 있는 설명들이에요. 이거 필요 없으시면 끄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케이 하시면 이렇게 마우스를 얹어도 팁이 나오지가 않죠. 이 설명들이 정신없을 경우에는 끄고 이용을 하도록 하시고요. 자, 툴들을 잘 모르겠다, 힌트를 좀 얻겠다 하실 때는 키고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일을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포토샵에서 뭔가 작업을 했어요. 자, 아직 툴 같은 건 안 배웠지만 일단 저장하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아무거나 하나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작업을 했어요. 이거를 저장을 해야 돼요. 자, 파일 들어가시면 세이브가 있죠. 자, 이 세이브에 들어가시게 되면 세이브드 클라우드 도큐멘트라고 있고요. 세이브 온 유어 컴퓨터라고 있습니다. 자, 그 클라우드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언제든지 거기서 열어볼 수가 있어요. 자, 싫어요. 나는 컴퓨터에다 저장할 거예요. 그러면 Save on your computer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들어가시게 되면 이름이 나오고요. 파일 형식이 기본으로 포토샵으로 잡혀 있죠. PSD가 포토샵의 확장자가 되겠습니다. 포토샵에서 작업한 파일을 저장을 할 때 기본적으로 PSD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JPG 파일은 뭐예요? 확장자가 JPG죠. 자, 그거로 저장을 하시려면 이 포토샵을 누르셔서 여기 있는 JPG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장을 하시면 되는데, 자, 그거는 포토샵에서 하던 작업이 저장이 안 돼요. 그냥 그림으로 저장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포토샵에서 그 파일을 다시 열어서 또 이어서 수정을 한다든지 이런 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파일은 항상 포토샵 PSD 파일로 저장을 하시고요. 이건 작업용 파일이에요. 자, 그 다음 그것을 누군가 다른 사람한테 줘야 된다 할 때만 여기서 JPG로 저장을 하는 거죠. 자, 그렇지 않고 JPG로 저장해버리면 이런 작업들을 수정을 할 수가 없어요. 꼭 기억하도록 하세요. 두 가지로 저장한다는 거. 보통 때는 PSD 포토샵 파일로 저장을 해놨다가 여러분이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열어서 수정하고 고치고 하시고, 누군가 다른 사람한테 보내야 한다 할 때는 파일에서 Save a Copy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에 가서 여기서 JPG로 저장을 하도록 하세요. 자, 그 이유는 잠시 후에 레이어 개념도 익히겠지만, 자, 그런 것들을 만들었을 경우에는 Save와 Save As에는 JPG가 뜨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어쩔 수 없이 Save a Copy로 JPG로 저장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세 가지 다 PSD는 저장하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장하는 방법을 봤습니다. 자, 그 다음은 파일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오픈 들어갑니다. 자, 원하는 파일 선택하시고요. 열기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파일을 열 수가 있고요. 이제 이 파일에 여러 가지 작업을 하게 되겠죠. 자, 첫 번째로 포토샵의 제일 중요한 기능, 선택입니다. 자, 포토샵의 선택 툴은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자, 이것도 선택, 이것도 선택, 이것도 선택입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툴에 삼각형 모양이 붙어 있는 것들은 누르고 기다리면 부메뉴가 또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거 전부 선택, 그 다음 여기도 선택, 그 다음 여기도 선택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선택이 많은 이유는 그만큼 선택이 많이 쓰이고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우선 기본 도형 선택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렉탱귤러 마키 툴과 엘립티컬 마키 툴이 있어요. 자, 여기 사각형 보시면 렉탱귤러 마키 툴과 엘립티컬 마키 툴이라고 있죠. 자, 이거는 사각형 선택 툴, 이건 원형 선택 툴이 되겠습니다. 자, 선택은 뭘 하는 거냐면, 자, 여기 있는 사각형 선택 툴로 지금 이 이미지에 자, 마우스로 클릭, 드래그를 합니다. 자, 마우스를 띄지 않고 드래그를 하면 어떻게 되죠? 점선으로 된 사각형이 그려지죠. 자, 그 다음 마우스에서 손을 띄게 되면 그 상태로 고정이 되고요. 점선이 계속 움직이고 있죠. 자, 이것은 이 구역이 선택이 됐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뭘 할까요?
여기에 컬러를 바꿔준다든지, 칠을 한다든지, 이동을 한다든지, 또는 복사를 한다든지, 뭔가 작업을 한다 할 때는 거의 이 선택을 하고 하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동을 한번 시켜볼게요. 자, 툴 팔레트에 보면 여기에 무브 툴이라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 툴 두 개예요. 선택과 이동이 되겠어요. 자, 여기 있는 무브 툴 선택을 하시고요. 자, 마우스를 선택된 이 구역 안쪽으로 넣습니다. 그러면 마우스 커서가 가위로 바뀌죠. 자, 그러면 이거는 이 부분을 자른다는 뜻이에요. 잘라서 움직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뭐가 나와요? 하얀색이 나오게 되죠. 그 다음 이거는 어때요? 떠 있네요. 지금 이렇게. 자, 우리는 도화지에 물감으로 칠을 합니다. 그러면 그 물감만 떼어낼 수 있나요? 자, 현실에서는 그게 안 되죠. 하지만 이 포토샵은 뭐예요? 가상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띄어집니다. 자, 이렇게 물감만 띈 거예요. 그럼 이건 뭘까요? 도화지색입니다. 그 도화지색이 툴 팔레트에 있는 이 부분, 백그라운드 컬러가 되겠어요. 자, 이 백그라운드 컬러가 도화지색이기 때문에 자, 여기 있던 물감을 떼어버리면 그 밑에 있던 도화지색이 보이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위치를 옮겼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를 해제할 거예요. 자, 여기 있는 선택 툴로 아무데나 클릭을 합니다. 자, 이 중간에 클릭하지 마시고요. 바깥쪽에 클릭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십자로 된 커서가 나오게 되죠. 자, 이 상태에서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공중에 떠 있던 이 물감이 원래 있던 바닥에 붙어버렸어요. 자, 그러면 다시 띄려면 어떻게 해요? 항상 선택을 해야 한다고 그랬죠? 자, 이 포토샵은 무조건 선택이에요. 자, 다시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자, 그 다음 무브 툴로 띕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원래 그림 없죠? 자, 왜 그럴까요? 여기 원래 물감이 칠해져 있던 상태에 여기서 띈 물감을 가져와서 손을 놔버린 거죠. 그러면 그 물감이 합쳐져 버립니다. 자, 그래서 물감이 합쳐졌기 때문에 띄게 되면 또 뭐가 나와요? 도화지가 나오는 거죠. 그럼 원래 있던 그림은 그냥 얘랑 합쳐져 버린 겁니다. 예, 그거는 다시 살릴 수가 없어요. 살리는 방법은 언두 기능밖에 없죠. 에디트, 자, 언두 아시죠? 금방 한 명령 취소입니다. 컨트롤 Z죠. 이런 건 단축키 무조건 외우는 거죠. 컨트롤 Z, 컨트롤 Z 하게 되면 원래대로 돌아가게 되겠죠. 예, 이렇게 해서 뒤로 돌아갈 수 있고요. 그 다음 선택하고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있는 원형 선택 툴도 마찬가지예요. 사각형 선택, 원형 선택 전부 똑같이 선택을 해서 이동하고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선택과 해제의 기본 개념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라쏘 툴이라는 게 있습니다. 라쏘 툴, 폴리건 라쏘 툴 두 가지가 있죠. 이 라쏘 툴은 이런 기본 도형이 아니고요. 내 마음대로 선택할 때 이용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내 마음대로 선택해요. 클릭 드래그를 해서 시작한 곳에 끝나는 부분을 가져다 대면 자, 이렇게 이어져서 지금 우리가 드래그한 모양으로 선택이 되죠. 자,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동 툴로 이동할 수가 있겠죠. 자, 이게 라쏘 툴. 자, 이 라쏘도 클릭하면 해제가 되겠죠. 자, 또 내 마음대로 그리고 클릭 해제. 내 마음대로 그리고 해제. 그렇죠? 예, 그런데 작업을 하다가 또 해제하면 굉장히 귀찮아집니다. 단계는 최소한 줄이는 거예요. 자, 선택을 했어요. 해제를 하고 싶어요. 컨트롤 D. 컨트롤 D 하면 해제가 됩니다. 자, 이것도 이렇게 해서 컨트롤 D 해제죠? 자, 이렇게 해제할 때 그리고 또 그리고 또 그리면 먼저 번 그렸던 거는 무조건 자동 해제가 돼요. 자, 근데 이렇게 해서 자, 이걸로 이렇게 해서 움직였어요. 이제 해제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때요? 해제돼요? 안 돼요? 클릭해도 해제 안 됩니다. 선택을 해제할 때는 항상 선택 툴로 아무데나 클릭을 해주셔야만 해제가 돼요. 자, 그래서 귀찮다는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해제할 때는 단축키 컨트롤 D 반드시 외우세요.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단축키들은 무조건 외우시는 겁니다. 자, 이게 라쏘 툴, 그 다음 폴리곤 라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좀 더 정확한 선택이죠. 자, 클릭,
클릭, 클릭, 클릭, 클릭, 클릭, 더블 클릭. 처음하고 끝이 이어지는 선택 구역이 만들어집니다. 이것도 이동이 되겠죠. 자, 우리가 좀 전에 본 라쏘와의 차이는 뭐예요? 이거는 내가 마음대로 드래그하는 대로 선택이 되기 때문에 꾸불꾸불하게 되지만 폴리곤 라쏘는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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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하니까 중간 단계가 전부 직선으로 선택이 되겠죠. 자, 이게 두 가지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오브젝트 셀렉션, 퀵 셀렉션, 매직 밴드 툴, 이 세 가지가 되겠어요. 자, 오브젝트 셀렉션은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물체를 클릭 드래그해서 박스 안에 포함을 시키게 되면 포토샵에서 알아서 주변과 컬러를 구별을 해서 내가 원하는 물체를 선택을 해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선택이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이동 툴로 이것을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를 하면 복사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선택과 이동 툴을 이용하게 됩니다. 자, 이런 라쏘 툴이나 폴리곤 라쏘를 이용하는 것보다 훨씬 편리하게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퀵 셀렉션이 있겠습니다. 이 퀵 셀렉션은 클릭 드래그해서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물체를 이렇게 긁어주기만 하면 알아서 선택이 돼요. 자, 그런데 지금 선택할 구역이 너무 작아요. 잘 안 보입니다. 자, 좀 키워볼게요. 자, 툴 팔레트에 하단에 보시면 돋보기 모양이 보이죠? 자, 이 툴이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돋보기 툴이 되겠습니다. 이 돋보기 툴로 클릭, 클릭하면 확대가 되고요. 또 클릭 드래그해도 확대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축소를 할 때는 키보드에 Alt 키를 눌러서 클릭, 클릭하면 축소가 되겠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Alt 키 눌러서 축소하고 하지 않고요. 자, 이 플러스 된 상태, 돋보기 확대 툴 상태에서 자, 좌측, 우측 이렇게 바로바로 확대 축소를 할 수가 있죠. 이게 더 편하겠죠? 예, 이런 단축키 쓰지 마시고 이런 경우에는 그냥 확대 축소를 해주시면 빠르게 확대 축소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확대를 했을 때 보이지 않는 부분을 봐야 되겠어요. 그러면 스크롤 바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내리죠. 자, 이거 귀찮아요. 그렇죠? 하다가 왔다 갔다 해야죠. 이때는 어떤 툴을 선택하고 있더라도 키보드에 스페이스바만 누르면 손바닥 모양으로 마우스 커서가 바뀌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를 하면 보이지 않는 구역으로 이동을 시켜줄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도화지를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구역으로 이동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자, 키보드의 스페이스예요. 자, 이 툴도 여기 있습니다. 하지만 왔다 갔다 해야죠. 이것도 무조건 단축키 이용하도록 하세요. 스페이스 이동.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퀵 셀렉션으로 선택을 해볼게요. 자, 지금 마우스 커서의 중간에 플러스와 주변에 원으로 이렇게 커서가 보이게 되는데요. 자, 중간에 있는 십자 표시 커서를 선택하고자 하는 안쪽에 넣은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십자 표시와 비슷한 주위 색들이 전부 선택이 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서 내가 원하는 구역을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물론 완벽하게 선택은 안 되겠죠. 자, 그럴 때는 이런 부분들을 좀 수정을 해야 되겠죠. 자, 확대를 다시 해볼게요. 자, 이 부분이 더 많이 선택이 됐죠. 자, 이 애기의 발목 부분의 바깥쪽으로 지금 배경이 선택됐어요. 자, 이럴 때는 십자 표시를 안쪽으로 넣으면 더 많이 선택이 되니까 이렇게 넣지 마시고요. 이 테두리 원이 여기에 걸치게끔 해주면 됩니다. 자, 그 상태에서 Alt 키를 누르세요. 그러면 안쪽이 뭐로 바뀌죠? 마이너스로 바뀌죠. 자, 우리 아까 돋보기 할 때 클릭, 클릭, 확대였죠. 축소할 때는 뭐였죠? Alt 키였죠. 그러면 안쪽이 뭐로 바뀌어요? 마이너스로 바뀌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퀵 셀렉션도 자, 지금 플러스 상태인데 Alt 키를 누르면 안쪽이 마이너스가 돼요. 그러면 이 선택을 없애줄 수가 있습니다. 자, 줄여주는 거죠, 이렇게. 자, 아래쪽으로 와볼게요. 자, 커서 안에 플러스인 상태에서 클릭을 하면 주위에 비슷한 색들이 선택이 되는 거고요. 자, 너무 많이 선택했다. 이 부분을 빼야 되겠다 할 경우에는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해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선택 구역이 좀 더 좁아지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퀵 셀렉션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이 여성분을 옆쪽에 또 하나 복사해서 움직일 수가 있겠죠. 자, 확대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는 퀵 셀렉션으로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자, 여기도 또 선택을 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주세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바깥으로 빠졌네요. Alt키 누르고요. 이렇게 필요 없는 부분을 드래그를 해서 없애줍니다. 됐죠? 자, 그 다음 그림이 확대가 돼서 이 전체 그림을 볼 수가 없어요. 자, 이럴 때 이 돋보기 툴로 또 Alt키 누르고 클릭해서 축소하지 마시고요. 여기 있는 손바닥을 더블 클릭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그림이 여기 있는 작업창에 딱 맞게끔 맞춰주게 됩니다. 자, 이게 손바닥 더블 클릭이에요. 자, 이 기능들은 모두 다 외우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이동 툴, 무브 툴로 자, Alt키 누른 상태에서 그대로 드래그해서 복사하면 같은 선택을 두 개를 만들어 줄 수가 있죠. 자, 해제, Ctrl D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똑같이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이게 일종의 합성이죠. 자,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하는 개념과 기본 단축키를 몇 가지 알아봤는데요. 자, 문제가 있어요. 이 그림을 옮겨 놓고 마음에 안 듭니다. 나는 이거를 옮기고 싶어요. 자, 옮길 수 있습니까? 못 옮기죠. 옮길 수 없습니다. 자, 왜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택을 하게 되면 물감을 선택을 하는 것이고 그 물감을 들고 움직이게 되면 물감이 떨어져서 나온 상태에서 Ctrl D로 해제를 하게 되면 위에 떠있던 물감이 바닥하고 붙어버린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더 이상 이 그림은 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서 다르게 수정을 하려고 할 때 할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포토샵에서 제일 중요한 레이어 기능을 이용하게 됩니다. 자, 레이어 팔레트가 안 보이시는 분은 윈도우에서 레이어 열어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레이어가 하나 나왔네요. 자, 이 패널들은 패널에 이름이 쓰여져 있는 탭을 클릭 드래그해서 띄워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원하는 위치에 가져다 놓으시면 돼요. 자, 우리가 이미지를 열게 되면 기본적으로 백그라운드라고 생깁니다. 도화지에 그려져 있는 물감이 붙어 있는 이 상태가 백그라운드 상태예요. 저는 엄마와 이 아기를 나중에 또 다른 곳으로 옮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선택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그냥 옮기거나 또는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의 커서가 지금 두 개로 바뀌었죠? 자, 이거를 그대로 옮기면 지금 복사된 거잖아요. 자, 이렇게 하지 않고 아예 에디트에 있는 카피로 복사를 해버립니다. 자, Ctrl C입니다. Ctrl C 복사했어요. 자, 그 다음에 Ctrl V로 붙여볼게요. Ctrl V.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레이어 1이라고 해서 하나가 더 생겼죠. 자, 이게 바로 레이어의 개념이 되겠어요. 자, 지금 백그라운드 바닥에 있는 그림 상태에서 일단 선택을 하죠. 자, 그거를 컬러 복사기로 복사한다고 생각하세요. 자, 그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부분만 자른 거죠. 자, 그래서 위에다 얹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바닥에 그림이 있고 그 그림을 복사한 상태에서 원하는 부분만 오린 다음에 그걸 위에 얹었으니까 이거는 언제든지 움직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이게 가장 중요한 레이어의 개념입니다. 이건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도비에서 나오는 모든 프로그램들은 전부 이 레이어 개념을 이용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나중에 이 파일을 닫았더라도 언제든지 열어서 원하는 곳에 가져다 놓을 수 있겠죠. 그 대신 JPG로 저장하면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아예 합쳐진 그림 한 장으로 저장이 되니까 더 이상 변형을 할 수 없습니다. 즉, 이 레이어가 저장이 되지 않아요. 하지만 포토샵 파일 뭐라고 그랬죠? PSD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 PSD로 저장을 하게 되면 아무 데서나 열어볼 수는 없어요. 포토샵에서만 열어볼 수 있는 반면 이렇게 언제든지 나중에라도 수정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포토샵은 레이어 없이는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자, 이거 지우고 싶어요. 자, 그럴 때는 여기 있는 레이어 클릭 드래그해서 하단에 있는 휴지통 모양이 있죠? 여기에 얹습니다. 그렇게 되면 없어지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레이어를 생성하고 없애줄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복사해서 붙이는 것은 같은 그림 안에서 뿐만이 아니고 서로 다른 그림 안에서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꽃을 복사를 해볼게요. 컨트롤 C 합니다. 자, 그 다음 이 그림으로 와서 붙일게요. 컨트롤 V. 그러면 어때요? 또 그대로 와서 붙어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레이어를 활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변형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위에 얹은 물체가 너무 커요. 좀 작게 만들고 싶어요. 이럴 때는 레이어에 떠 있는 상태에서 선택을 합니다. 자, 이 레이어는 반드시 해당 레이어에 뭔가를 하려면 그 레이어를 이렇게 선택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자, 나는 이 꽃을 사이즈를 줄이고 싶은 거죠. 그러면 이 꽃 레이어를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 컨트롤 T 하세요. 자, 그러면 파란색으로 된 이런 바운딩 박스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우스를 코너에 가져가면 화살표가 안과 밖으로 나오죠. 클릭 드래그를 합니다. 그러면 축소가 돼요. 이렇게. 자, 반대로 바깥으로 당기면 확대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하나 명심하셔야 될 것은 원래 처음에 가져왔던 사이즈보다 더 키우면 어떻게 될까요? 깨지겠죠. 지저분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처음에 가져왔을 때처럼 이렇게 큰 사이즈일 때는 줄이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깨지지 않아요. 하지만 처음에 가져왔는데 이렇게 작은 사이즈였어요. 자, 그런데 이걸 필요해서 이만큼 키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지저분하게 나오는 거죠. 예, 원래 얹은 사이즈보다 키우지 말아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물론 아주 조금 키우는 건 상관은 없겠죠. 하지만 2배 이상 이렇게 키우거나 하면 그림이 당연히 깨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이즈를 정해서 위치를 다 잡았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확정을 해줘야 돼요. 안에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 확정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 사이즈로 고정된 거죠. 자, 이제 이렇게 고정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컨트롤 T 하셔서 다시 키우면 이때는 깨지겠죠. 자, 보이시죠? 예, 깨집니다. 확정돼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아예 사이즈를 바꿔버린 거죠. 하지만 바운딩 박스가 있는 상태에서는 줄이거나 원래대로 키우거나 해도 깨지지 않아요. 아직은 확정이 된 게 아니에요. 가상인 거죠. 자, 그래서 더블 클릭하면 확정이 되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은 레이어는 하나만 얹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몇 개가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원하는 대로 얹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위에 뭐 여러 개의 물체가 얹혀야 된다 할 경우에는 레이어를 계속 만들어 놓으시면 나중에 언제든지 위치도 바꿀 수 있고 옮길 수가 있겠죠. 이게 레이어의 장점이에요. 자, 그리고 이 레이어를 들고 움직이면 자, 이 위에 얹혀지면 아래에 있던 이 이미지 부분이 가려지죠. 자, 왜 그래요? 우리 눈은 위에 있는 겁니다. 위에서 아래를 보는 거예요. 이 바닥은 책상이에요. 책상 위에 이 그림이 얹혀 있고요. 그 그림 위에 이 그림이 얹혀 있죠. 그 다음 우리는 위에서 봅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위에 얹으면 가려져서 안 보이는 거죠. 만약에 이 위에 또 다른 게 얹히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 그림에서 이거를 또 복사했어요. 컨트롤 C. 자, 그 다음 자, 여기에 가져와서 다시 얹어 볼게요. 컨트롤 V 해서 얹었습니다. 자, 좀 크죠? 다시 좀 줄일게요. 컨트롤 T 하신 다음 줄이고요. 조금 올려놓고 또 줄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줄였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이 위에 얹어 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려지죠? 위에 얹을게요. 가려지죠? 자, 지금 제가 얹은 순서대로 위에 얹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색종이로 오려서 계속 얹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하지만 색종이로 얹는 거의 차이는 색종이로 얹을 때는 여기에 얹으면 높이 같은 게 따로 없지만 이 레이어는 아예 해당 물체마다 높이가 있어요. 그래서 1층, 2층, 3층이 되겠습니다. 이 건물 위에서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거죠. 지금 이건 투명 건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얹으면 위에 얹힌 순서대로 보이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배치를 시킬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꽃을 이동하려면 꽃 레이어를 선택을 해야 되고 여기는 이 부분을 이동하려면 또 레이어를 해당 부분을 선택을 해야지 이렇게 이동할 수 있다고 했죠. 자, 그런데 그것도 할 때마다 왔다 갔다 하려면 복잡합니다. 무브 툴 선택한 상태에서 상단 컨트롤 패널을 보시게 되면
오토 셀렉트라고 나와요. 이 오토 셀렉트는 구태여 꼭 레이어를 선택하지 않아도 물체를 선택하면 레이어가 바뀝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알아서 바뀌죠. 이렇게 바뀌면 꼭 레이어를 선택을 하고 움직이고 이런 거 할 필요 없이 그냥 여기 있는 무브 툴로 클릭해서 바로바로 움직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오페시티 기능이에요. 이 레이어에는 오페시티라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오페시티는 불투명도를 말하는 건데요. 지금 100% 불투명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불투명하니까 아래가 보이지 않겠죠. 자, 그런데 여기는 오페시티를 낮춰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어때요? 얘가 점점 투명해지니까 아래쪽에 있는 그림이 보이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오페시티를 이용을 해서도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이 오페시티에서 물체의 투명도를 지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 포토샵에서 제일 중요한 기능들 두 가지를 익혔습니다. 선택과 레이어. 이게 포토샵의 가장 핵심이에요. 나머지는 그런 것들을 좀 더 편리하게 쓰기 위해서 도와주는 부가적인 기능들입니다. 일단 이 선택과 레이어의 개념만 확실히 아시면 다른 기능 배우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은 컬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선택한 구역에 색을 넣어야 할 경우가 있겠죠. 자, 여기 있는 툴 팔레트에 보면 이 뒷부분이 백그라운드라고 그랬어요. 도화지 색이라고 그랬죠. 자, 그 앞에 있는 건 포그라운드 컬러라고 부릅니다. 이 포그라운드 컬러를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컬러 피커라는 게 나와요. 여기서 색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중앙에 있는 이 막대가 컬러의 종류를 지정을 해줘요. 그 지정한 컬러에서 원색, 그 다음 그 원색에서 진해집니다. 자, 그리고 이쪽은 원색에서 색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만 남을까요? 그 컬러의 밝기만 남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 컬러를 선택을 했을 때 여기 있는 컬러를 빼버리게 되면 뭐가 나오죠? 이 컬러의 밝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중간에 마우스를 찍음으로써 해당 컬러를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색을 만들어 주고 OK를 해주면 포그라운드 컬러가 그 컬러로 바뀌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색을 넣어 볼까요? 자, 여기 있는 선택 툴로 구역을 선택을 합니다. 자, 포토샵은 무조건 선택이 돼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자, 컬러를 넣을 때도 선택이 돼 있어야 거기에 컬러를 넣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선택한 상태에서 에디트에 Fill 갑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컨텐츠라고 나와요. 자, 여기 눌러보시면 foreground 컬러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foreground 컬러를 여기에 넣는 겁니다. 자, 이게 기본값으로 지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자, 여러분이 fill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foreground 컬러로 나올 거예요. 여러분 포토샵에도.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컨텐츠를 누르게 되면 foreground 밑에 background라고 있죠. 자, 이것은 백그라운드 컬러를 넣어주는 거예요. 블랙, 화이트, 50% 회색. 블랙과 화이트의 정중앙 부분에 있는 회색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컬러를 넣어줄 수 있습니다. 일단 포그라운드 컬러 넣어볼까요? 오케이 합니다. 그러면 이 색이 여기 들어가게 되겠죠. 자, 이것도 귀찮습니다. 그때마다 필로 들어가야 되죠. 자, 이것도 단축키로 할게요. 자, 일단 백그라운드 컬러도 바꿔보겠습니다. 자, 백그라운드 컬러 클릭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빨간색으로 바꿀게요. 자, 바뀌었죠? 자, 키보드에서 컨트롤 딜리트 누릅니다. 자, 그러면 백그라운드 컬러가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 다음 키보드에 Alt 딜리트 누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포그라운드 컬러가 들어가게 됩니다. 컨트롤 딜리트, Alt 딜리트. 자, 이것도 외우시는 거예요. 자, 컬러를 넣을 일이 의외로 많아요. 예, 그러니까 미리 외워두시면 작업을 할 때 좀 더 편리하게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엔 아까 우리가 선택 툴을 배웠는데요. 이 선택 툴에서 합치고 빼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자, 이 상태에서 Shift를 누르게 됩니다. 그러면 커서 모양이 바뀌어요. 그렇죠? 플러스로 바뀝니다. 클릭 드래그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합쳐져요. 자, 계속 합칠 수가 있죠. 이 합치는 기능은
여기는 라쏘도 마찬가지예요. Shift 누르고요. 이렇게 해주면 합쳐지겠죠. 자, 만약에 빼야 되겠다 한다면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빼면 됩니다. Alt 키를 누르고 있으면 마이너스로 바뀌죠. 자, 이 상태에서 드래그해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그만치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자, 포토샵에서 Shift는 무조건 더하는 의미를 갖고요. 정의 의미, 긍정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합친다든지 직선으로 움직인다든지 이런 거 할 때는 Shift고요. 마이너스, 축소 이런 것들은 전부 Alt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여기 퀵 셀렉션으로 선택을 했을 때 자, 이렇게 바깥으로 나간 부분을 빼고자 할 때 어떻게 했었어요? Alt를 누른다고 그랬죠? Alt를 누르면 이렇게 마이너스로 바뀌고 빼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Alt와 Shift 기능은 다른 툴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컨트롤 패널에 보면 또 있어요. 여기에 마이너스 있죠? 이걸 누르면 이렇게 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뭘로 했어요? Alt로 했죠. 예, 그래서 이거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쓰면 오히려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복잡하니까 그냥 단축키를 이용하는 게 훨씬 빠르겠죠. 돋보기 툴도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있고요. 이런 선택 툴들도 합집합, 빼기, 그렇죠? 자, 요걸 누르면 무조건 합쳐지는 거죠. 무조건. 자, 그 다음 요걸 누르면 무조건 빼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는 원 상태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다시 눌러야 되잖아요. 마우스가 여러 번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이런 건 쓰지 마시고 단축키를 이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여기 있는 선택 툴 중에 마술봉, 매직밴드 툴이 되겠습니다. 보통 마술봉으로 많이 부르죠. 자, 이 툴은 마우스 커서를 원하는 물체에 가져가면 자, 이렇게 별빛이 반짝이는 봉 모양이 나와요. 자, 내가 원하는 곳에 여기 찍으면 주위에 비슷한 색이 선택이 되게 됩니다. 자, 클릭해 볼게요. 자, 이렇게 선택이 되죠? 자, 비슷한 주위색인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줄 수 있어요. 이 전부가 다 비슷비슷한 색이란 얘기죠. 자, 그 다음 여기도 선택을 하고 싶은 거죠. 이 오렌지를 다 선택을 해야 돼요. 자, 여기를 찍으면 먼저 번 선택 어떻게 돼요? 없어지죠. 없어지는 이유가 그냥 선택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이야기는 이렇게 클릭해서 사각형 선택하고요. 또 옆에 클릭하면 먼저 번 선택은 없어지죠. 자, 그런데 이것도 있고 먼저 번 것도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Shift 누르고 그리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자, 이건 이렇게 합칠 수도 있고 떨어져 있는 것도 계속 선택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자, 이 마술봉도 마찬가지예요. 자, 찍어서 선택을 했습니다. 자, 여기도 합쳐주고 싶은 거죠. 그럴 때는 Shift 누르고 또 찍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찍는 대로 계속 선택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마술봉이고요. 자, 그 다음에 같은 색이 선택이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를 같은 색으로 인정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겠죠. 자, 상단 컨트롤 패널에 보시면 톨러런스라고 있습니다. 이 톨러런스 값이 높아질수록 대충 비슷해도 같은 색으로 인정합니다. 이게 낮아지면 완벽하게 같아야만 같은 색으로 인정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거를 60 정도로 올려볼게요. 자, 그 다음 찍습니다. 그럼 어떻죠? 아까는 여기만 선택됐었는데 이까지 선택이 넓어졌죠? 자, 전부 다 선택이 되는 거예요. 자, 요거를 더 올려볼게요. 100으로. 자, 그 다음 다시 찍어볼게요. 자, 그럼 어때요? 범위가 더 넓어지죠? 어느 정도 비슷하면 다 같은 색으로 선택이 되는 거죠. 자, 이게 최고값이 255가 되겠어요. 그러면 클릭하면 어떻게 됐어요? 그림 전체가 선택되네요. 자, 이건 왜 그럴까요? 톨러런스의 최고값이 255인데 255를 주게 되면 화이트던 블랙이던 상관없이 모두 다 같은 색으로 인정이 돼버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선택할 일은 없겠죠. 네, 이건 선택할 일이 없어요. 보통은 한번 찍어보고 범위를 한번 본 다음 이 수치 값을 조절을 해서 선택 범위를 좀 넓혀주죠. 자, 근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나요? 선택을 잘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지저분하게 선택되면 합성을 한다거나 할 때도 전혀 깔끔하게 나오지가 않죠. 뭐 예를 들어서 20을 했어요. 자, 그 다음 클릭하면 여기만 선택됐죠. 자, 이 상태에서 이동 툴로 이걸 움직이면 이렇게 됐죠. 안 되겠죠, 이건. 그러니까
이 선택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이런 툴들을 전부 활용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여기는 왜 빨간색이죠? 아까 우리 분명히 띄웠을 때는 하얀색이었는데 지금은 왜 빨간색이죠? 백그라운드가 빨간색이죠. 도화지를 지금 빨간색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도화지색이 보이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이 컬러 원상복귀 시키려고 그래요. 자, 그럼 또 들어가서 이렇게 바꾸나요? 자, 그럴 필요 없이 여기 있는 포그라운드와 백그라운드 옆에 보면 까만색, 하얀색 버튼이 보입니다. 이것은 기본 컬러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든지 이 기본 컬러로 바꿔줄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레이어의 기능 또 하나를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있는 오브젝트 셀렉션을 선택을 하고요. 자, 여기 오렌지 선택을 해볼게요. 자, 드래그하면 선택이 금방 되죠? 복사합니다. 컨트롤 C. 자, 그 다음 여기에다 얹어줄게요. 컨트롤 V. 자, 너무 크죠? 컨트롤 T 한 다음 줄여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좀 줄였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위에 얹어놨어요. 자, 그럴듯하죠? 더블 클릭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렌지가 삐뚤어졌어요. 그죠? 이렇게 나오면 안 되고 옆으로 쭉 서 있어야 되는데, 자, 컨트롤 T 다시 하시고요. 이번에는 마우스를 여기 얹지 말고 변 쪽에 가져가면 구부러진 화살표가 나오죠? 자, 이때 클릭 드래그를 하면 돌릴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더블 클릭. 그러면 이런 식으로 무브 툴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가져다 놓을 수가 있겠죠. 자, 됐죠? 그럼 마치 원래 있던 것처럼 보이죠? 자, 그런데 이게 없는 상태는 어떤가 좀 보고 싶어요. 자, 그럴 때 레이어 앞쪽에 보면 눈이 보이게 됩니다. 이 눈을 끄면 잠시 가려주는 겁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잠시 다른 작업을 위해서 가려놓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눈을 켜고 꺼서 레이어를 잠시 가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사진의 밝기와 어둡기 그리고 컬러를 조절해주는 메뉴가 되겠습니다. 상단 이미지 메뉴에 가시면 어드저스트먼트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여러 가지 메뉴들이 많은데 이 기능들이 전부 이미지의 밝기, 어둡기, 컬러들을 조절하는 기능들이 되겠어요. 자, 포토샵이 아무래도 이 사진 보정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으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런 기능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일단 제일 중요한 부분은 레벨과 커브입니다. 이 레벨과 커브를 완벽하게 이해하시면 다른 것도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자, 레벨을 보겠습니다. 자, 지금 레벨에 있는 이 그래프 모양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자, 이 사진에서 제일 어두운 부분은 무슨 컬러일까요? 블랙이 되겠죠. 자, 이 사진에서 제일 밝으면 무슨 색이에요? 화이트가 되겠죠. 자, 인풋 레벨의 좌측 끝에 있는 이 마커가 블랙 부분이 되겠고요. 우측 끝에 있는 부분이 화이트가 되겠습니다. 그 중간 단계는 블랙부터 화이트까지 점점점 단계가 밝아지겠죠. 자, 그 다음 이 그래프는 그 블랙이 얼만큼 쌓여 있느냐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포토샵에서 사진이라든지 이런 이미지의 최소 단위를 픽셀이라고 부르죠. 여기는 돋보기로 확대를 해볼게요. 쭉 확대를 하면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을 넘어가게 되면 자, 격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사각형으로 된 여러 가지 격자가 나오는데 이것들이 사진의 최소 단위 픽셀이 되겠습니다. 이거보다 더 키워도 이거 이상 작아지지는 않아요. 최소 단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12800배까지 확대를 하면 이런 식으로 격자로 된 픽셀을 확인을 해볼 수 있는데요. 자, 이 픽셀마다 컬러가 있고 밝기가 있겠죠. 자, 이 부분은 컬러는 약간 미색이 나고 이거는 고동색이죠. 자, 그런데 이것은 밝고 이것은 어둡습니다. 자, 이거를 컬러를 빼주게 되면 여기에 밝기와 어둡기만 나오게 되겠죠. 자, 이거를 컬러를 전부 무시한 상태에서 이 픽셀들을 전부 모아서 얹어 놓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지금 많이 얹혀 있죠. 이 픽셀들 얹혀 있는 게 굉장히 높죠. 자, 이 얘기는 밝은 부분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자, 한 밝기만 많은 거죠. 자,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이 부분만 많이 쌓여 있어요. 자, 그 다음 여기도 조금 쌓여 있고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많이는 안 쌓여 있죠. 다 여기서 요만치만 쌓여 있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 여기는 어때요? 여기는 어느 정도 구역 전체적으로 많이 쌓여 있죠. 어두운 게 많은 거죠, 지금. 자, 축소를 해보시면 이 사진은 전반적으로 약간 어두운 편인 거죠. 중앙을 기준으로
어두운데 많이 쌓인 겁니다. 자, 여기가 단계가 0부터 255단계까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밀하게 보면 여기에 픽셀 하나씩 쌓여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진이나 이미지를 판단을 하실 때 여기 있는 레벨의 그래프만 보면 어떤 사진인지 대충은 아실 수 있어요. 여기는 약간 어두운 게 많은 그런 사진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사진을 어떻게 보정하면 좋을까요? 자, 일반적으로 좋은 사진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런 밝은 부분, 그 다음에 중간 부분, 어두운 부분이 어느 정도 고르게 퍼져 있는 상태를 좋은 사진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자, 일부러 효과를 주기 위해서 어두운 곳을 많이 만들거나 밝은 곳을 만드는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보통은 펴져 있는 상태가 고르게 되어 있는 게 좋은 사진이죠. 자, 지금 보면 어두운 데 좀 많이 쏠려 있고 밝은 데는 많이 없죠. 자, 그러면 이거를 좀 밝게 만들 거예요. 자, 밝은 곳에 있는 마커 있죠? 자, 이걸 잡고 움직입니다. 이렇게 움직여 주세요. 자, 이거 하실 때는 반드시 프리뷰를 켜놓고 하세요. 자, 끄면 어두워지고 키면 밝아지죠. 자, 바로 적용돼서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원래 이 슬라이드가 여기에 위치해 있을 때는 자, 이 전체적인 분포를 그대로 보여주게 되는데 이 슬라이드를 이쪽으로 옮기게 되면 제일 밝은 곳을 나타내는 슬라이드가 여기가 된 거죠. 자, 그러면 이 위치가 무슨 색이 되는 거예요? 화이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이상 부분은 전부 뭐예요? 전부 화이트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원래 포토샵의 단계가 제일 어두운 0단계부터 255단계까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단계가 줄었죠. 자, 그래서 포토샵에서 임의로 이 단계를 만듭니다. 제가 슬라이드를 여기로 가져오게 되면 포토샵에서는 이 점을 기점으로 여기를 잡아 당겨요. 그래서 이걸 끝으로 붙입니다. 그러면 이 구간 안에 있는 그래프는 어떻게 되겠어요? 좀 더 넓게 퍼지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한번 OK를 해볼게요. 자, 여기서 OK를 해줍니다. 그 다음 다시 이미지 어드저스트먼트 레벨에 들어가 봅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아까와 다르게 여기도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좀 더 넓게 퍼졌죠. 네, 이런 식으로 달라지게 되죠. 자, 에디트 언두 할게요. 자, 원래대로 돌아왔죠? 자, 이렇게 해서 어둡기를 조절하게 되고요. 자, 사진이 전반적으로 너무 밝다 하면 이런 경우가 될 수 있어요. 날라 보이죠? 자, 이것도 어드저스트먼트 레벨에서 조정을 해주죠. 자, 지금 보시면 어두운 곳이 있어요? 없어요? 아예 없어요. 어두운 곳이 아예 없고 밝은 쪽으로 많이 쏠려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조절해 줄까요? 아까는 어둡기 때문에 자, 밝은 곳을 이쪽으로 내려서 전체적으로 당겨서 밝게 만들었지만 이번에는 어두운 곳이 없으니까 어두운 곳을 당겨서 임의로 어두운 부분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원래 블랙은 이 위치였는데 자, 지금 이 위치로 바뀌어버렸죠? 자, 그 다음 OK를 하시게 되면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부분을 잡아당겨서 이쪽으로 붙이게 되겠죠? 자, 이 부분을 고무판이라고 생각하세요. 자, 고무판이 늘어나죠? 예, 그래서 여기를 자꾸 쭉 잡아 당기면 이 그래프가 당연히 이렇게 퍼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 어두운 부분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도 오케이 해볼게요. 자, 훨씬 나아지죠? 예, 그 다음 다시 레벨에 들어가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원래 여기 없던 부분이 생겨났어요.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밝은 부분도 너무 부족하다 싶으면 조금만 더 밝은 부분도 올려주면 좀 더 선명하게 나오게 되겠죠. 자, 이렇게 후보정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 여기는 레벨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커브가 되겠어요. 이 커브는 좀 더 조절을 해줄 수 있습니다. 레벨은 간단하게 밝기, 어둡기만 조절하는 반면 커브는 좀 더 다양하게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사진인데요. 자, 이 사진의 경우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자, 레벨로 한번 다시 들어가 볼게요. 자, 레벨을 줬을 때 여기에 그래프를 보면 어두운데 왕창 쏠려 있고요. 그 위로는 거의 없어요. 자, 이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어두운 부분을 좀 더 밝게 만들고 밝은 부분을 올리기 위해서 여기 있는 마커를 조절을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어두운 곳은 밝아지지만 밝은 데는 완전히 날라 보여서 도저히 안 되죠. 자,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레벨을 쓸 수가 없어요.
이 고무판을 당겨주는 역할밖에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걸 안쪽으로 좀 모아주면 좋은데 그거는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커브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자, 커브를 들어가시게 되면 여기에 좀 전에 레벨에서 본 그래프도 나오고요. 여기 있는 정비례 그래프도 나오게 됩니다. 자, 이 그래프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자, 이 인풋 부분은 지금 현재 이 그림의 상태가 되겠고요. 아웃풋은 이 그래프, 정비례 그래프를 조절을 해서 바꿔준 것이 아웃풋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래프로 어떻게 변형이 되느냐면, 자, 지금 현재 인풋, 이 그림의 밝기가 이 부분이에요. 자, 이 부분의 밝기가 이 그래프에 의해서 그대로 아웃풋으로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지금 정비례 그래프니까, 자, 이 위치값이나 여기 위치값이나 똑같겠죠?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밝기예요. 자, 이 부분도 또 정확하게 이 그래프에 의해서 이쪽으로 가는 거죠. 자, 똑같이 그대로 있습니다. 내가 이 그래프에 전혀 변형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위치가 그대로 같은 위치로 가니까 그대로 있어요. 하지만 제가 여기서 그래프를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자, 마우스로 이 그래프를 찍고 드래그해서 올려볼게요. 자, 이렇게 올리게 되면, 자, 원래 이 부분이 이쪽으로 가서 여기는 똑같은 밝기 상태로 가야 되는데 지금 제가 임의로 올려버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만큼 다시 증가했죠. 자, 그게 어디로 가게 되나요? 좀 더 밝은 부분으로 가죠. 그래서 원래는 여기에 있는 밝기가 이만큼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사진이 전부 밝아지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만큼씩 전부 증가하는 거죠. 자, 계속 이 그래프에 의해서 모든 픽셀 부분들이 밝기가 증가하게 되겠죠. 자, 이게 바로 커브를 이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커브의 장점은 뭐냐면 포인트를 하나만 찍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를 찍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밝은 데는 그대로 놔두고요. 어두운 데만 올릴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그렇게 되면 프리뷰 껐다가 켜보면 밝은 부분은 큰 변화가 없지만 어두운 부분은 많이 밝아지죠. 이런 식으로 밝기 조절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밝은 부분도 약간 조절을 해서 부드럽게 넘어가게 하면 좋겠죠. 자, 이 부분을 이렇게 과도하게 내려버리면 컬러가 전혀 자연스럽지 않고 이상하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조절을 하실 때 최대한 이 그래프 모양을 자연스럽게 잡아주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내가 원하는 일정 부분의 밝기만 조절이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게 이 커브가 되겠습니다. 자, 이 경우는 아까 레벨로 조절을 했었는데 커브로 하게 되면 좀 더 디테일하게 조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커브 들어가셔서, 자, 여기 보시면 밝은 데는 조금 있고 어두운 데는 아예 없죠. 자, 그러면 어두운 부분을 낮추세요. 조금 이렇게. 그럼 어때요? 여기 있는 밝기나 어둡기가 자, 전반적으로 전부 낮아지죠? 아까 레벨하고는 약간 개념이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낮춰줍니다. 자, 그러면 전반적으로 어둡게 바뀌었죠? 자, 그 다음 밝은 부분도 약간 밝게 올려야겠어요? 그러면 약간만 올려줍니다. 자, 그 다음 어둡기 조금 더 내리고요. 이런 식으로 해주면 프리뷰 상태를 보면 아까 레벨로 했을 때보다 좀 더 디테일한 조절이 가능하게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뭐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으신다든지 자, 또는 어디 작업하기 위한 작업용 사진을 받으셨을 때 이런 식으로 조금씩이라도 수정을 해주시면 훨씬 나은 결과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레벨과 커브는 꼭 이용을 해보시고요. 완전히 익숙하게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미지 어드저스트에서 또 휴 세츄레이션이 있습니다. 이 휴 세츄레이션은 컬러의 종류가 휴고요. 세츄레이션은 채도가 되고요. 라이트니스는 명암이 되겠어요. 자, 컬러 피커 더블 클릭해서 열고요. 자, 우리가 이 컬러 피커에서 이 부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색깔의 종류라고 그랬죠? 이걸 휴라고 부릅니다. 휴. 그 다음 세츄레이션은 뭘까요? 채도라고 그랬죠? 자, 이 컬러 상태에서 채도가 100%다. 그러면 여기까지 와서 붙은 상태예요. 완전히 원색이 들어간 상태. 자, 채도가 낮다는 것은 점점점 색이 빠지고 밝기만 남는다는 상태죠. 자, 결국은 채도가 완전히 빠지면 뭐가 될까요? 흑백 사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세츄레이션.
그 다음 이것은 휴. 그 다음 라이트니스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원색의 밝은 정도죠. 밝고 어둡고 그렇죠? 예, 이게 라이트니스가 되겠어요. 이것을 한 번에 다 표현해 놓은 게 여기 있는 세츄레이션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휴 값을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자, 위에 있는 여기 휴 값이 아래에 있는 휴 값으로 전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여기 있던 파란색이 초록색으로 바뀌고요. 그 다음 여기 있던 초록색, 연두색 계통들이 전부 붉은색으로 지금 바뀐 상태가 되겠죠. 컬러가 치환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사진을 다르게 연출을 할 수가 있겠죠. 예,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휴값을 원상복귀 하려면 여기 있는 수치 0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세츄레이션은 채도라고 그랬죠. 채도가 올라가면 원색으로 가는 거고요.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흑백으로 가게 되겠죠. 자, 이게 세츄레이션, 채도가 되겠습니다. 자, 채도를 너무 올려버리면 안 되겠죠.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고요. 자, 아까 같이 레벨이나 특히 커브로 조절을 하게 되면 컬러가 내가 생각한 컬러가 아니고 좀 너무 확 올라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세츄레이션을 약간 낮춰주시면 좀 더 자연스러운 사진을 만들어줄 수 있고요. 그 다음 휴 값이 너무 좀 푸른색으로 많이 띄게 된다 그러실 때는 요걸 약간만 내가 원하는 쪽으로 바꿔주시면 좀 더 부드러운 색이 나오게 되겠죠. 예, 요렇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라이트니스는 어둡기와 밝기죠. 자, 근데 사실 이 라이트니스는 그렇게 많이 쓸 일은 없고요. 주로 세츄레이션을 제일 많이 쓰고 그 다음 휴를 쓰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이 휴 세츄레이션의 기능 중에 컬러라이즈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것은 이 색을 전부 단색 톤으로 만들어줍니다. 보통 카메라들 보시면 세피아 톤이라고 해서 찍히는 사진들이 있죠. 그게 전부 이 컬러라이즈가 되겠어요. 컬러라이즈를 누르면 단색조의 사진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러면 어떤 단색조냐? 휴에서 정해줍니다. 이렇게 내가 원하는 색조의 사진을 만들어주고요. 거기다 세츄레이션을 조금 줘서 연출을 해주는 거죠. 이런 사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 전부 이 휴 세츄레이션에서 만들어주게 돼요. 자, 그 다음은 필터 기능이 있습니다. 자, 여기 필터에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죠. 자, 이거는 우리가 이런 선택이나 이런 기능들을 이용해서 할 수 없는 특수한 효과들을 주는 그런 기능이 되겠어요. 자, 블러 같은 경우 볼게요. 여기는 가우시안 블러 주시면 자, 이렇게 사진을 뿌옇게 흐려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죠. 자, 이 블러를 어디에다 쓸까요? 이 블러는 단독으로는 잘 안 쓰이고요. 다른 효과를 줄 때 같이 연결돼서 쓰게 되는데, 자, 블러 효과를 한번 해보면 이 바깥쪽에 이렇게 뿌옇게 되는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같이 만들 때 이용을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선택 툴로 이런 식으로 대충 선택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했어요. 자, 그 다음 전체로 이렇게 돌려줄게요. 자, 이 상태에서 필터, 블러, 가우시안 블러 들어가서 이거를 뿌옇게 흐려줍니다. 예, 그러면 자, 우리가 보통 뒤쪽으로 뭐 날린다고 하죠. 복해준다고 하죠. 이런 식의 효과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프리뷰 꺼보면 선명해지고 키면 뿌옇게 나오죠. 그러면 인물이 훨씬 더 돋보이게 되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줄 때도 이용을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게 여기 있는 필터의 기능들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양하게 많아요. 노이즈 주는 것도 있고요. 뭐 여기 보시면 크리스털라이즈부터 여러 가지가 있고 이런 것들을 전부 모아놓은 게 필터 갤러리가 되겠습니다. 이 필터 갤러리에 들어가시면 자, 이런 식으로 사진이 나오고요. 자, 여기서 마이너스 플러스로 확대 축소 해줄 수 있어요. 여기 있는 아티스틱부터 텍스처까지 보시게 되면 필터를 적용했을 때 어떤 식으로 보이는지를 전부 보여줍니다. 컬러드 펜슬 하게 되면 색연필로 칠한 것 같이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 보시면 펜슬 위드, 즉 색연필 두께죠. 그 다음에 얼만큼 꾹 눌러서 쓰는지, 그 다음 종이의 밝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색이 이렇게 나온 건 종이를 어두운 색을 선택해서 그래요. 밝기를 올려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색연필의 두께를 조절하고 눌러서 그린 정도값을 조절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마치 색연필로 그린 것 같은 효과도 줄 수 있죠. 그 다음
붓터치를 이용을 해서 그린 것 같이 이렇게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좀 뭉개지죠? 뭐 다양하게 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브러쉬 스트로크 보면 자, 브러쉬로 이렇게 터치해서 그린 것 같이 나오죠? 뭐 다양하게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면 여러 가지 필터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뭐 그래픽 펜에서 이런 식으로 흑백으로 그래픽 미술용 펜으로 이렇게 그린 것 같이 이렇게 그릴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그려서 이걸 프린트해서 걸어 놓으면 마치 내가 손으로 그린 것 같이 그런 효과를 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많이 쓰는 기능은 뭘까요? 타입 툴이죠. 글씨를 쓰는 툴이 되겠습니다. 이 타입 툴을 선택을 하시고요. 윈도우에 가셔서 여기서 캐릭터라는 걸 열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이 글씨에 대한 여러 가지 조절이 나옵니다. 물론 상단 컨트롤 패널에도 기본적인 조절이 나와요. 그런데 좀 더 다양한 조절을 할 때는 이 캐릭터 팔레트를 여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사진에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뭐가 써져요? 자, 이 글씨의 사이즈를 키워볼게요. 자, 여기 있는 글씨 크기 키웁니다. 자, 보면 로렘 입섬 이렇게 나오죠? 자, 이거는 아무 뜻 없는 거예요. 그냥 여기에 글씨가 써졌다라는 걸 보여줄 뿐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내가 원하는 글씨를 써줘야 되겠죠. 자, 글씨는 여러분 워드 쓰는 것 같이 똑같이 쓰시면 돼요. 자, 키보드에 원하는 글씨 써볼까요? 자, 포토샵 1시간 기초하고 썼습니다. 자, 여기서 레이어를 보세요. 자, 그러면 어떻죠? 레이어 1이라고 생기고 T라고 들어가 있죠. 우리가 뭔가를 그리지 않았는데도 생겼습니다. 이 타입 툴은 글씨를 쓰게 되면 무조건 레이어가 생깁니다. 이 글씨 레이어에는 다른 걸 할 수 없어요. 글씨밖에는 쓸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레이어 생겼다는 얘기는 어때요? 무브 툴로 이동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이 글씨에 대한 여러 가지 조절은 상단에 있는 컨트롤 패널에서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 컨트롤 패널 없어졌네요. 자, 여기 있는 타입 툴로 글씨를 긁으면 컨트롤 패널이 떠요. 그러면 여기서 조절을 할 수 있고요. 무브 툴을 선택을 하게 되면 컨트롤 패널은 없어지고요. 캐릭터에서 조정합니다. 그 대신 이때는 이 레이어 전체에 적용되는 거죠. 만약에 포토샵만 바꾸겠다 한다면 타입 툴로 여기만 긁고 이용을 하시고요. 여기 있는 글씨 전체에 대해서 조절하겠다. 그러면 일일이 긁을 필요 없이 아예 이동 툴, 무브 툴 선택을 하고 해당 레이어 선택한 상태에서 아예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예, 간단하게 이용을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여기는 글씨 크기. 똑같아요. 아까 위에서 본 거나.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자간이에요. 글씨와 글씨 사이의 간격이죠. 자, 요거 자간이고요. 자, 기본값은 옆에 있는 팝업 버튼 누르시고요. 0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위에 거는 뭐겠어요? 줄 간격이에요. 줄 간격. 워드 뭐 한 번이라도 써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죠? 줄 간격. 자, 그 다음 이것은 글씨의 높이를 조절을 해줄 수 있어요. 위아래로 길게. 여기는 옆으로 길게. 자, 제가 지금 이용을 할 때 일일이 숫자 입력 안 하고 여기에 마우스를 얹고 움직이죠? 자, 여기 있는 아이콘들 위에 마우스를 얹으면 손가락 양 옆으로 화살표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클릭하고 드래그하면 바로바로 적용돼요. 일일이 여기서 숫자를 입력할 필요가 없죠. 좀 더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원하는 숫자만 바꿀 때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엔터 칩니다. 자, 그 다음 글씨 컬러는 여기에 있어요. 컬러라고 있죠? 클릭하신 다음에 원하는 글씨 컬러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한글을 썼을 때는 영문 서체는 적용이 안 되겠죠? 보면 서체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들은 전부 영문 서체예요. 전혀 적용이 안 되죠? 마우스만 얹으면 그 서체 적용되는 게 바로바로 나옵니다. 자, 그 다음 한글 서체는 어때요? 영문 써도 상관없겠죠? 자, 이렇게 해서 글씨도 쓸 수가 있고요.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복사를 할 수 있어요. 이 레이어에서 이 글씨를 다시 또 쓰지 않고 이렇게 그대로 복사를 해줍니다. 자, 이 아래쪽에 보면 플러스 버튼 나오죠? 이걸 누르게 되면 비어있는 레이어가 하나 생성이 돼요. 자, 앞서 레이어 배울 때 여기 있는 걸 복사해서 붙였었어요. 그렇죠?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빈 레이어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 3층에는 아무도 이사 오지 않았어요. 빈집이에요. 가구도 없고 사람도 없죠. 그래서 이렇게 빈 공간이 되는 겁니다. 자, 투명 건물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 투명 건물에 3층은 있지만 아무것도 없는 상태다. 자, 그러면 여기에 뭘 하나 그리면 되겠죠.
우리가 배웠던 대로 여기 있는 이 렉탱글 툴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하나 그리고요. 여기에 컬러를 넣어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컬러를 지정을 하셨죠? 오케이 하고 Alt 딜리트 줍니다. 그 다음 선택 해제 뭐였죠? 컨트롤 D. 자, 그 상태에서 이동 툴로 움직이면 내 마음대로 움직이죠? 그리고 여기도 어때요? 그대로 보이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비어있는 레이어에 이렇게 물체를 채울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글씨 쓴 레이어예요. 자, 이거 레이어들 전부 복사할 수 있어요. 해당 레이어 선택하고요. 여기 있는 플러스 표시 위에 얹습니다. 그러면 레이어가 복사돼서 나오죠. 자, 이동하면 똑같은 게 하나 더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용할 수 있고요. 필요 없으면 지울 수 있겠죠.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얹었더니 글씨가 가려졌네요. 자, 나는 이 글씨가 위로 오고 싶어요. 자, 여기 있는 레이어 잡고 밑으로 내립니다. 그러면 어때요? 글씨가 위로 올라가죠? 사람 눈은 위에 있다고 그랬죠? 순서대로 겹쳐 보인다고 그랬어요. 자, 이렇게 해서 1시간 동안 포토샵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과 기본 개념에 대해서 익혀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